여러분, 부의 추월차선뿐만 아니라 근성장과 다이어트에도 추월차선이 있습니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 핏블리가 알려주는 오늘 읽어본 책은요, 헬스 다이어트 전략집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핏블리 님이 이렇게 전면에 있고 책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핏블리 님은 미국 공인 국제 트레이너 겸 스포츠 영양 코치입니다. 우리가 치즈볼 먹는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하지만 금방 또 살을 빼는 게 아주 인상 깊었죠. 이 책은 1장과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요, 영양, 체중 관리 전략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2장은 근성전과 근육 운동 전략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저는 1장에 인사이트 있는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2장은 운동 방법이 나와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더 익숙하신 본인들의 근육 운동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세포에는 ATP라는 물질이 없으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어요. ATP가 근육의 연료인 셈인 거죠. 근데 이 ATP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죠. 탄수화물은요, 전체 에너지원 중에 5에서 60%가 공급됩니다. 지방은 전체 에너지원 중에 20에서 35%. 단백질은요, 에너지원을 거의 공급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5에서 15% 공급합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과 글리코겐으로 되고요.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과 아미노산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분해된 물질들이 에너지원인 ATP가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모두 에너지원이지만 에너지로 사용되는 시간과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몸이 쉬거나 활동 중일 때는 필요한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에서 얻어요. 반면에 단백질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 편이죠. 단백질은 에너지를 얻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그리고 지방은요, 지방산으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분해된 물질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 몸에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일부가 최종적으로 ATP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이 자동차 연료와 같은 ATP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에너지가 쉽고 빠르게 생산하는 영양소부터 태우는 거죠. 한 영양소를 다 태운 후에 다른 영양소를 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태우는 영양소가 따로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은요, 각각의 에너지 대사 과정이 달라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쉬고 있을 때나 활동 중일 때는 필요한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얻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보다 적은 비중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보다는 신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역할이 더 큰 거죠. 조금 더 자세히 공유 드릴게요. 탄수화물은요, 영양소 중에 가장 빠르게 ATP를 만듭니다. 유일하게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강도 높은 근육 활동에도 제일 먼저 사용되죠.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요, 에너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간과 근육에 운반되고 최종적으로는 ATP로 저장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간과 근육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만약에 에너지 양이 많아져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하다 보면 금세 고갈되겠죠. 그러므로 이 글리코겐을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은요, 강도가 낮은 운동을 장시간 지속할 때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은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분해된 유리지방산은 ATP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이라고 부르는 중성지방이 가장 먼저 에너지로 사용되면 좋으련만 아쉽게도요,
중성 지방은 에너지로 사용되는 과정이 탄수화물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즉각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을 할 때에는 탄수화물이 먼저 연소되고요. 그 다음 지방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지방처럼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지방과 동일해요. 연소 과정이 탄수화물과 지방보다 복잡해서죠.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어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몸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 5에서 10%까지만 공급할 수 있어요.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기아 상태처럼 심각한 에너지 결핍일 때입니다. 결국 에너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근육을 구성하는 주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고로 체중 관리와 근성장 목적에 따라 운동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운동 지속 시간에 따라서 ATP,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순서로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에너지 사용 단계를 이해한다면 운동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죠. 우리 몸은 운동 시간과 강도에 따라서 ATP와 탄수화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총 4단계의 에너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운동 직후는 ATP만 사용하다가 조금 지나면 크레아틴 인산을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무산소성 포도다 대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0초 이상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쓰게 되죠. 이 4단계 에너지 시스템은요, 크게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과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눕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생각하면 쉽죠.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이란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단시간에 고강도 힘을 사용하는 100m 달리기, 투포환, 역도 등의 운동을 할 때에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의 에너지가 공급되죠.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은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 마라톤,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되죠. 더 자세히 공유 드릴게요. 결국에 이 정도가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1단계 ATP-PC 시스템입니다. 무산소 대사예요. 10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운동을 할 때에 작동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파워리프팅을 1, 2회 하는 정도에 해당하죠. 앞서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를 소화해 ATP를 생산한다고 공유드렸습니다. ATP는 근육세포에 항상 저장돼 있으며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에너지로 사용되죠. 산소 없이 체내에 저장돼 있는 즉석 에너지로 근육의 최대 파워를 내는 거예요, ATP가. 근데 아쉽게도 ATP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활동 후 2, 3초 만에 고갈돼 버립니다. 바벨 2회 정도죠. 이걸로 ATP-PC 시스템 작동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육세포에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고에너지 인산 복합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ATP를 합성해 10에서 15초간 공급할 수 있죠. 짧게는 10초, 길게는 90초 내외면 이 크레아틴 인산까지 바닥나는데 그때부터 우리 몸은 다른 에너지원에서 ATP를 생산합니다. 2단계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죠. 2단계는 젖산 시스템입니다. 이 역시 무산소 대사죠. 2단계는 10에서 90초, 약 1분 30초 정도 걸리는 운동으로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6에서 20회 할 때 2단계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2단계에 들어서면요, 근육세포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ATP를 생산합니다. 포도당을 연소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데 단기간에 강한 힘을 내는 무산소 대사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젖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젖산 시스템은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 대사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유산소 대사로 넘어가는 가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무산소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에
에너지를 비교적 빠르게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ATP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약 120초가 지난 시점에 ATP 생산이 감소하면 이때부터 포도당을 완전 연소하는 유산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 글리코겐 시스템입니다. 무산소와 유산소 대사가 같이 일어나요. 우리는 젖산 시스템으로 ATP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해도 계속 달릴 수 있어요. 계속. 다만 속도가 떨어져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가 몸에서 유산소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점입니다. 3단계 글리코겐 시스템은요, 3분 정도 지속돼요. 800m 달리기나 200m에서 300m 수영을 할 때 작동합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글리코겐 지방산 시스템. 드디어 유산소 대사가 나옵니다. 4단계에서는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사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에너지를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죠. 마라톤처럼 운동을 장시간 할 때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4단계 시스템은 1에서 2단계 시스템보다 에너지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100m에서 800m, 1500m 등 거리가 길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죠.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면 유산소 운동이 왜 다이어트에 좋은지 알게 됩니다.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은 탄수화물을 연소해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방을 연소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을 연소하는 단계까지 가니까요. 이러한 원리로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타도 처음부터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아요. 최소 30분은 넘어야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 때문에 운동의 지속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운동 목적에 따라서 운동 시간과 강도 설정법을 알아보시죠.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요,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지방을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근성자기 목적이라면 워밍업, 세트 수, 중량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죠. 고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루틴과 근성장을 위한 운동 루틴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초반에는 무산소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탄수화물을 고갈시킨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30분 후에 유산소 운동 30분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러닝머신만 타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집니다. 왜냐면 몸은 저장된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지방을 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근성장이 목적이시라면요, 워밍업과 세트 수, 중량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효과적으로 근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밍업을 한 후에 본 운동을 할 때에는 12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한 세트, 그리고 10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4세트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총 4세트죠. 본 운동은 한 세트당 20회에서 30회를 넘지 않은 것이 좋으니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같은 루틴으로 운동을 하면요, 몸이 익숙해져서 근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몸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운동과 루틴으로 바꿔가며 근육을 자극해야 합니다. 운동 30분 후에 체지방이 연소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연소 비율이 달라져요. 운동 시간 30분까지는 탄수화물을 80% 이상 사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탄수화물의 사용 비율이 낮아지죠. 반면에 지방은요, 운동한 지 30분이 지나야 연소가 시작돼요. 운동을 지속할수록 연소 비율이 높아지죠. 즉, 우리의 관심사인 체지방은요, 운동 30분 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탄수화물은요, 지방보다 대사 과정이 간단함으로 에너지로 먼저 사용되는 것입니다. 체지방은 몸에서 지방세포와 근육에 각각 저장돼 있다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지방에 저장된 체지방은 유리지방산으로, 근육에 저장된 체지방은 글리세롤로 분해되죠. 이후에 운동을 하면
유리지방산이 근육으로 이동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탄수화물보다 복잡하죠. 그래서 30분 이상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산소와 무산소, 무엇이 다이어트에 더 좋을까요? 다이어트에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육 운동을 먼저 해서 글리코겐을 빠르게 연소시킨 후에, 여기서 글리코겐은 탄수화물 분해 물질입니다. 글리코겐의 양이 줄어들면 실내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 1시간과 하체 운동 무산소죠. 1시간 중에 어떤 운동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할까요? 자전거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하면 1시간 내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반면에 스쿼트와 같은 근육 운동을 하면 한 세트하고 잠시 쉰 다음에 다시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므로 유산소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동 시간이 짧고 그만큼 에너지도 덜 소비하게 되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요, 사용하는 에너지원도 차이가 납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로 유산소 대사를 작동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많고 그만큼 산화작용으로 인해 지방 연소율도 높죠. 반면에 근육 운동은 힘을 쓸 때 순간적으로 숨을 참는 무산소 대사가 작동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숨을 참으면서 힘을 내기 때문에 지방 대사보다는 탄수화물 대사에 더 의존하게 되죠. 물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 운동한다면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 운동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단순하게 유산소를 한다고 유산소 대사만 작동하거나 근육 운동을 한다고 무산소 대사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함께 작동하죠. 시간에 따른 유산소, 무산소 대사 비율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초 정도까지는 유산소가 15, 무산소가 85고요. 1시간 정도 하면은 유산소는 98, 무산소는 2%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대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에서 보면 운동 시간이 1분 내외로 걸리는 스쿼트는 무산소 대사를 70% 사용하는 반면에 쉬지 않고 1시간 정도 달리는 조깅은 유산소 대사를 98%까지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근육 운동을 먼저 해서 무산소 대사로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연소시킨 후에 글리코겐의 양이 줄어들면 실내 자전거 혹은 천천히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에 한 가지 운동만 하지 말고요, 위의 방식처럼 근육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손실 없이 근육을 단련하면서 지방까지 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요, 지방을 태우는 가장 빠른 유산소의 운동 강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하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한 직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강도로 유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간 숨이 가쁘지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운동 강도죠. 전략적으로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운동할 때에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가장 먼저 사용해요. 특히 탄수화물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많이 연소되죠. 그러니 유산소를 하기 전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탄수화물을 고갈시키면 지방을 더 빨리 쉽고 빠르게 뺄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절약하기 위해 지방 대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젖산이 축적되면서 피로도가 쌓이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유산소를 하면 젖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근육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 강도 설정법입니다. 유산소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알아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대 심박수 추정 공식은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 최대 심박수 기준 강도에 따라서요, 퍼센트에 따라서 부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H1은 50에서 60%, 가벼운 운동을 뜻해요. H2는 60에서 70%, 지방 소비에 최적화된 구간이에요. 이 구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H3은 70에서 80% 심폐 능력이 향상되고요. H4와 5는 80% 이상으로 헉헉대면서 운동할 때예요. 만약에 나이가 30이라면요, 최대 심박수 추정 공식에 따라 220에서 30을 빼니까 190이 됩니다.
최대 심박수의 기준 50%는 그럼 95겠네요. 첫 번째 구역 H1은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강도로 하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연소도 미미한 편이죠. 두 번째 구역인 H2를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구역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운동 강도예요. 숨이 약간 가쁘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에 최대 심박수 60에서 70%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운동 강도가 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구역인 H3는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입니다. 운동할 때 대화가 어려운 정도예요. 이 강도는 심폐능력과 체력이 향상되고 가장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역 H4 그리고 마지막 H5는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의 수와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인이라면 오버 트레이닝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을 태우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간은 H2 구간입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은 정말 살찌는 음식일까요? 탄수화물 식품을 단순히 살찌는 음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복합당은 단순당보다 몸에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므로 쉽게 살이 찌지 않죠. 살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체내의 여분 칼로리 때문이에요.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보다 사용한 칼로리가 적으면 여분의 칼로리가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근데 주위를 보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먼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좋아요. 그러나 탄수화물이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도하게 먹었을 때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탄수화물은 절대 살찌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단순히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좋은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요, 간에 부담이 되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인 질소가 많이 생성돼요. 질소는 혈액을 산성화하고 통풍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세포를 구성하는 DNA와 RNA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면서 포도당 형태로 모든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으로 꼭 먹어야 할 영양소죠. 무엇보다도 탄수화물이 있어야 지방을 연소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요,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얇은 경우가 있어요. 몸에 지방이 있는데 지방을 연소하는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서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일단 탄수화물은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단순당과 복합당이요. 일명 살찌는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단순당은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빨리 허기지고 탄수화물에 중독되게 합니다. 단당류와 이당류가 이 단순당이에요.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자당, 배가당, 유당이 있죠. 소화 흡수가 빨라요. 혈당이 급상승하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잉 분비됩니다. 체내에 쌓여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그리고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복합당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운동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요. 다당류입니다. 녹말, 식이섬유, 글리코겐이 있죠.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그에 따라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해요. 인슐린도 정상 분비되고요. 체내에 쌓이지 않고 배출됩니다. 흔히 살찌는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게 단순당입니다. 이 단순당은 단당류와 이당류로 구분이 돼요. 단당류는요,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분해 과정 없이 바로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과일에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단당류인 과당은요, 간에만 저장할 수 있어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더 쉽습니다.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요, 다이어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죠. 이당류는 두 가지의 단당류가 합쳐진 형태를 말합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밥에 들어가 있는 복합당인 전분이 심속의 아밀라아제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당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엿당이죠. 우유의 유당 그리고 설탕과 꿀의 자당이 또 다른 예입니다. 반면에 착한 탄수화물인 복합당이 있습니다. 단순당과 같은 양을 먹어도요, 살이 덜 쪄요. 이 복합당에는 다당류와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다당류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의 당이 사슬 구조로 엮인 형태입니다. 심속의 아밀라아제에 의해 1차 분해되고요, 십이지장에서 췌장의 아밀라아제에 의해 2차 분해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죠. 덕분에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식이섬유는요, 우리 몸에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에너지를 내지 못해요. 하지만 소장까지 이동하는데 5시간 이상 걸려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죠. 또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요, 소장과 대장에 있는 나쁜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탄수화물 식품은 단순히 살찌는 음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단순당보다는 복합당이 좋아요. 그리고 한 개치 이상으로 많이 먹어야 지방으로 축적돼 살찌는 거죠. 다음은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탄수화물은 지방을 태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탄수화물, 특히 복합당을 적당량 섭취해야 지방을 태우고 근손실을 막을 수 있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야 하죠. 특히 지방을 연소할 때요.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을 모닥불에 비유해 보자면 장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고 장작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바로 운동이죠. 장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겠죠. 탄수화물이라는 장작이 없다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불을 피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손실이죠.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을 장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단백질을 분해해 당을 만드는 당 신생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근손실이 발생합니다. 근손실은 곧 기초대사량 감소를 의미하죠. 그러니 다이어트든 근성장이든 어떠한 목적으로 운동하든 탄수화물은 그 중에서도 복합당을 적당량 섭취해서 당 신생과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살찌지 않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쉽게 살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인슐린과 관련이 있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복합당은 체내에서 천천히 소화 흡수되므로 천천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인슐린이 일정하게 분비됩니다. 반면에 단순당은요, 소외 흡수가 빠르게 진행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요. 그에 따라 인슐린도 과잉 분비되죠. 이때 인슐린 과잉이 문제되는 이유는요, 바로 지방 합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혈액 내의 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에 저장돼서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이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중성지방으로 합성돼 살이 찔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살찌지 않으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같은 양의 당질을 함유해도 혈당 지수가 낮으면 당의 소화 흡수가 느린 거죠. 살찌지 않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싶으면요, 아래표에서 혈당 지수가 낮은, 즉 55 미만의 식품을 위주로 흡수해야 됩니다. 보니까 55 미만은 이거네요. 우유, 양배추, 토마토 버섯, 닭가슴살, 바나나. 그리고 중혈당에는 오트밀과 고구밀, 현미밥, 호밀빵, 단호박 파스타가 있고요. 고혈당,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은요, 옥수수, 떡, 구운 감자, 초콜릿 케이크, 식빵,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 전에 탄수화물이 먹으면 힘이 나서 운동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돼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매일 운동 전에 바나나 먹고 갔는데 그 습관을 바로 없앴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세포 안으로 흡수되죠. 그런데 포도당은요, 다른 영양소와 다르게 지질에 녹지 않고 분자 크기가 커서요, 세포 안에 바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인슐린도 많이 분비됩니다. 운동 중에 혈액성에 인슐린이 남아있으면 운동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인슐린이 상충작용이 일어나요. 인슐린은 영양분의 저장을 돕는 동화 호르몬인데 운동 중에는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이화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화 호르몬이 효과적으로 분비돼야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인슐린, 즉 동화 호르몬이 남아있으면 운동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자극을 주는 부위에요, 혈액이 몰려야 하는데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 흡수를 위해 장기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되고 효율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 먹는 고구마, 이 고구마는 과연 다이어트 식품일까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높아요. 그런데 단당류 함량이 치즈케이크보다 높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고구마 대신 오히려 현미밥이나 파스타를 추천합니다. 자세히 볼까요? 고구마 200g당 탄수화물은 약 65g 들어있어요. 이 중에 32g이 단순당입니다. 빨리 흡수되기에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당이죠. 우리 몸은 복합당을 먹을 때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단당류, 이 단당류만 먹을 때만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먹을 때 단맛을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고구마에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참고로 고구마 말랭이는 수분이 적어서 단당류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는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식이섬유는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서 장에 오래 머물고 그만큼 포만감을 유지하기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당류의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미밥이나 파스타를 추천한다고 저자는 얘기해요. 현미밥 130g에는 49g의 탄수화물이 있지만 단순 당류는 1g이 채 되지 않죠.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시중에 판매하는 대체코 파스타 경우에도 탄수화물 70g에 단당류 함량이 3.4g 정도로 적고 단백질 함유량은 13g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보다 훨씬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죠. 현미밥과 대체코 파스타가요. 자,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생성하는데 그럼 단백질은요, 한 번에 몇 g씩 몇 회 섭취해야 좋을까요? 단백질은 일반인 경우에 체중 1kg당 1g을 섭취하는 게 적당해요. 매일 한두 시간 운동을 한다면 체중 1kg당 1.5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죠. 운동을 한 다음에 흥분해가지고 단백질을 막 과다 섭취하고 그러는데 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 흡수율은요, 성별, 체중, 근육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장 흡수율이 좋은 섭취량은 어느 정도 있어요. 국내외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한 번에 10g 섭취하는 것보단 20g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한 번에 40g 이상 섭취했을 때와 20g 섭취했을 때의 근육 합성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즉, 한 번에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섭취 횟수와 시간 간격에 따라서 근육 합성 능력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12시간 총 80g 섭취 기준 10g씩 1시간 30분 간격으로 8회 먹는 것과 20g씩 3시간 간격으로 4회, 40g씩 6시간 간격으로 2회 섭취한 그룹들을 각각 근육 합성 정도를 비교했을 때 20g씩 3시간 간격으로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력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모두 근육 합성에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아미노산이 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요, 단백질 보충제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했다면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근육을 더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보충제를 먹는다면 운동을 마치고 30분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성장 호르몬이 안정화되는데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야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을 때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분비돼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살 안 찌는 몸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친구들에도 있잖아요. 같은 양을 먹었는데 저 친구는 살이 안 찌지만 나는 살이 쪄요. 근육량이 많으면요, 쉽게 살찌지 않은 체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근육량이 많았던 거예요. 이는 글리코겐과 관련이 있어요. 글리코겐은 근육에 저장되는데 근육량이 많아서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되면요, 그만큼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을 고농축 에너지 공급원인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근육과 간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글리코겐을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죠. 그런데 근육과 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장량을 넘게 되면 지방으로 축적되는데 이것이 바로 살이 되는 거죠. 간에는 평균적으로 75g에서 1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즉 300에서 400칼로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는 유산소 운동을 2시간 정도 할 때 에너지로 사용하는 양입니다. 간에는요. 반면에 근육에는 평균적으로 3에서 400g 정도의 글리코겐, 즉 1200칼로리에서 1600칼로리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근육은 간에 비해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높이면요, 그만큼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적은 반면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요,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이 적어서 지방으로 쉽게 축적이 되어 살찌는 겁니다. 그러니 식사량을 줄이기 힘들거나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책 핏블리의 헬스 다이어트 전략집 1장의 인사이트 있는 부분만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요, 건강한 식사와 더불어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